전세가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수도권? 전세가는 좀 더 오를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전세가가 이것도 이제는 얘기를 하자면 네. 만약에 스무스하게 올라간다, 완만하게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그러면 사람들은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랑 전세랑 어느 정도의 갭차를 유지한 상태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급등이 일어나고 심리가 한번 죽는다?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전세가가 더 빨리 올라갈 거고 매매나 붙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도, 전세가 어찌됐든 오를 거는 맞아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매매와 수요가 분산되면서 매매가 상승도 같이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매매 아예 안 가고, 아예 안 가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전세 쪽으로 좀 치중이 되면서 전세가 좀 더 빨리 오르는 방향으로 갈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좀 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역전세가 연말에 엄청날 거라고 막 떠들어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쏙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얘기가. 예.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역전세 날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기존에 전세가가 급등했던 건 2020년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의해서 급등한 거고, 지금 그 전세가가 내려가는 건 그 부작용이 회귀하는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랑 똑같아요. 오버슈팅 하면 결국 그 인플레이션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의적으로 올라갔던 게 원래 상승 곡선대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거의, 왜냐면 그 추세선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려와서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추세선에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거의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은 거의 해소됐다고 본다라고 제가 올해 총과 작년 말인가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세가가 더 하락할 거라고 본 적은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 때문에 그게 정화되는 과정에서 그 전세가가 빠졌던 거고, 그럼 그 전세가가 이미 추세에 이렇게 안착했다는 거는 이미 임대차 3법 부작용은 다 빠졌다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은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이제는 인천 일부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단 오르기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신도시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기신도 씨 지금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면 지금 또 노후주택법 나오면서 지금 관심이 쏠렸고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얘기해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리미엄 주고 사지 마라. 굳이 그때 정가보다 높게 사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내재 가치는 있어요, 일기신도시가. 근데 지금은 그 내재 가치보다 언론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좀 더 올라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4년도에 하겠다는 건 작년부터 나와있던 스케줄이에요. 작년에 윤석열 정권 그 공약 이행 스케줄 보면은 24년도에 일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근데 그 이름이 조금 이제 노후주택으로 좀 더 확대됐을 뿐이지 사실 똑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진행된다고 언론에서 막 바람 피우니까 지금 또 풀이만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기신도시가 뭐 단순히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장기 스케줄로 가게 되거든요. 10년 이상 하면은 저는 그 사이에 분명히 부침이 또 몇 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 돼서 또 한 번, 왜냐면, 자, 보세요. 윤석열 정권 됐을 때, 야, 이제 윤 정권 됐으니 일기신도시 될 거라고 확 올랐었어요. 근데 그러고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또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또 얘기 나오니까 또 오르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왜냐면 일기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란 건 호재 싸움이에요. 호재 게임이에요. 그러면 호재가 있으면, 이렇게 호재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확 올랐다가, GTX도 보시면 아시죠? 뭐 C노선, B노선 얘기 나오면 그 관계단지들 갑자기 올랐다가 또 근데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시 내려앉았다,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기신도시도 그런 거라서 지금 굳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비싼 돈 주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면, 물론 그렇게 잠잠해져도 지금 바람 불기 전 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 무튼 바람이 좀 잠잠해진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위에 설 수 있어야 되죠, 매수자가. 그런 시기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슈는 될 거고,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저는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투자 가치는 있으나 바람이 불 때 말고 네, 굳이. 바람이 멈추면 좀 들어가자. 네. 지금 바람이 멈춘 곳처럼 좀 보이는 데가 정비사업 쪽, 아, 재개발? 서울 재개발. 네. 재개발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은 시장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이게 재건축이 뛴다고 하면 재개발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재건축은 국가에서 아예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금 아예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민간업체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시장의 반등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미리 들어가려고. 지금 피가 조금 깎여 있지 않을까요? 미리 들어가기에는 이게 미리 만약에 들어가시려는 생각이시면 내년에 제가 이제 지금 가정했던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하락이 또 한 번 오죠. 만약에 급등했다가 하락이. 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재개발은 거래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에서 이제 앞으로 집값은 영영 오를 일이 없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재개발에 동의를 하고 건설사가 재개발에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됩니다. 그럼 그나마 지금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건 구역이라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말 안 해도 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은 사실 좀 프리미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어떻게 돼서든 그 이용도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은 그래도 좀 뭐 서울 빌라를 팔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실제로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피가 좀 깎였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내년에 시나리오 나오는 것까지 보고, 이게 급등 안 했으니까 급락도 없을 것 같고 점진적 상승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들어가시는 정도로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럼 신통모아도 같은 맥락인가요? 저는 신통모아는 사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통모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아까 똑같습니다. 신통모아 바람 불잖아요. 근데 재개발도 호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 불 때 그 집이 붙어 있는데 왜 들어가냐라는 거였고, 근데 신통모아가 이게 서울이었잖아요. 그럼 서울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뭐가 없어도 결국에는 재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신통모아가 아니라도 뭔가가 될 거고, 그럼 왜 신통모아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그걸 굳이 사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김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서울에 진짜 김포가 들어갈 것 같냐? 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서울에 김포가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이 오를 것이냐? 요 두 가지가 메인 질문이거든요, 항상. 네. 근데 첫 번째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10몇 년 전에 이미 나왔던 거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요즘 되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요즘 호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막 던져. 요즘 호재는 그냥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셔야지, 네. 지금 호재 나온 거에 프리미엄 주고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호재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사실 김포는 얘네가 정말 생각이 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또 그분들의 생각은 얼토당토가 아니라 진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다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편입된다고 하면 김포 집값이 오를 거야 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포 사야 돼? 라잖아요. 그럼 김포 사야 돼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사지 말아요. 똑같아요. 지금 김포랑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 불었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사냐고요.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사는 거면 안 볼 때, 뭐가 없을 때 들어가서 사서 그 가치를 먹고 나오는 거지, 바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굳이 김포 들어가야 되냐라는 생각인 거고,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김포가 서울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김포가 좋아질까라고 했을 때, 김포시에서 정리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도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 서울이라는 네임 브랜드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 김포구. 그러니까 판교도 판교기 때문에 비싼 그 브랜드, 광교기 때문에 비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다. 두 번째로 서울에 예산 편입이 되죠.
서울이 예산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김포에 예정되어 있는 인프라 사업들이 좀 더 빨라지겠죠. 돈이 많으니까. 진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김포랑 서울이랑 막 해서 네가 분담해라고 해서 싸울 것들이 그냥 서울시 예산으로 분담하면 되게 되니까 그 인프라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게 그 두 가지가 현실적인 메리트라고 보고, 그 외에는 솔직한 말로 서울에서도 말만 서울이지 경기도 웬만한 지역보다 집값 안 되는 지역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김포도 서울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입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김포는 거기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입지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럴 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가 편입된다고 해도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게, 자, 김포 편입된다고 해서 엄청 이렇게 방방 떠서 가격이 프리미엄 붙었어요. 근데 막상 편입되고 나니까 서울이라는 거 빼놓고는 입지가 바뀐 것도 없고 인프라가 당장 내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바뀐 게 없어요. 김포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편입된다고 해서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바뀐 게 없네?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는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편입된다고 해도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그것도 인프라가 빨리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프라가 들어올 만한 지역으로. 예정돼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연장이. 그런 지역들로 들어가는 게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되더라도 이걸 김포를 이렇게 딱 떼다가 여의도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붙일 수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은 각광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건재재 가격이 올라갔는데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건재재 가격이 덜 들어가니까. 근데 사례가 너무 없어요. 리모델링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장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사실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탄소 배출권 규제 같은 것도 지구를 온전한 상태로 후손에게 넘겨주자는 게 되게 뭔가 추상적인 슬로건 같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만의 슬로건 같지만, 사실 이게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의 2030 계획을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리모델링이 제가 이제 좀 더 완화책으로 갈 거라는 것도 그만큼 재활용을 하면서 뭔가를 덜 쓰고 있는 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좀 더 계속해서 더 완화되고 이런 쪽으로 추진될 거라고는 하는데, 투자 측면에서 그거를 바라고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렇다 할 성공 사례가 없고,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렇게 가격 확 오르려면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내년 6월에 입주하는 그 안양 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재개발 제가 초창기부터 들어갔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고 나서 제게 관리 처분인가 앞두고 있을 때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그 옆에 다른 빌라들이 모여있는 밀집단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게 프리미엄이 4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지역들은 정비구역도 아니야. 정비구역을 이제 하려고 한대. 근데 거기 프리미엄이 2억이 넘었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 이게 제가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실현이 되지 아직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봤을 때 결국 남의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될 거니까 가격을 높게 주고 사도 괜찮다라는 그걸 받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례가 많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눈에 많이 보여, 사례들이. 그러니까 나도 이 빌라 지금 이 썩비를 사지만 저 옆에 있는 저 재개발 구역이었던 저 아파트처럼 되는 거네, 이 썩비리 라고 하면서 그거를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주변에 둘러봐도 리모델링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후랭이 TV에서 사실 이것저것으로 돈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출연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리모델링으로 좀 많이 벌었다는 분이 출연한 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수요가 많이 쏠려야지 가격도 급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도 건설사가 뛰어들기에도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지 이게 이만큼의 수익성이 나오니까 우리 리모델링 한번 뛰어들어 보자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건설사들이 그렇게 달려들기에도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파트가 아직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리모델링으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책이 없거든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바생님, 지금 사이클로 보면 이게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이게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책에서는 이런 사이클로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이클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맞나요? 라는 거는 결론만 보신 분들이에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맞냐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사이클이 왜 만들어질까요? 사이클이란 거는 공급과 수요, 아까 수요를 제가 유동성과 그 심리로 나뉜다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사이클에 만질 수밖에 없는 서로 간에 그게 있는 거니까 그런 세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부동산에 관여하는 개인이 있고 건설사가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이들이 세 명이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명의 이해관계와 세 주체, 그리고 세 가지의 변수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그 주체들의 생각은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대중의 생각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게 반복될 뿐이에요. 그들이 이해관계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네. 이들이 그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이해관계대로 계속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 정부, 정확히는 이제는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얘네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돈과 표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도 사실은 표심을 따내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거죠. 돈을 써야지 표가 모이니까.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표로 뽑는 게 아니라 뭐가 성과제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들의 이해관계가 뒤집혀졌죠.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뒤집혀진 거에 따라서 사이클이 또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관계에서 또 지금도 예를 들면 민주당과 국힘인데 여기서 어디가 힘의 중심을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또 이게 상황이 이해관계가 또 다르게 조금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사이클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냐는 거는 이 이해관계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서 자기가 이해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흘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클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왜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갔었어가 아니라 왜 사이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라는 그 내면의 그 뒷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사이클대로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저는 포인트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이클에 기반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공부를 할 때 사이클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사이클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다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클을 공부한다는 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외워서 앞으로 똑같이 될 거라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공부하면서 각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를 해서 앞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이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대로 반복되고 있냐 아니냐 이거는 진짜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